저는 동양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. 동양 그룹 사태인데 이거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기사를 쓰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동양 관련된 기사를 제가 처음에 쓴 게 8월 중순에 썼습니다. 그 중순에 쓴 기사가 사실은 모든 내용이었어요. 그러니까 동양 그룹이 어떤 식으로 이 CP와 회사처를 돌리고 있고 지금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그때 다 썼습니다. 다 썼는데 취재하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. 취재하는데 3일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. 바꿔 말하면 시장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뭐 금융당국은 당연하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신용평가사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. 다 알고 있는데 일종의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취재는 쉬웠어요.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기사를 쓸까 말까 3일 또 고민했습니다. 근데 쓴 이유가 뭐냐면 지나친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.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돈을 넣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마침 그 기사 쓰기 그 다음 주에 기사 쓰기로 한 그 다음 주에 이제 동양그룹이 이제 회사채를 대규모 발행을 해요. 그래서 기사를 쓰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안 사겠지,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. 그래서 동양그룹은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. 기사 나와서 채권이 청약이 미달될 것이라 보고 굉장히 긴장을 했죠. 긴장했는데 또 발행이 다 되더라고요. 발행이 다 됐어요. 되더라고요. 어쨌든 이 동양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키워드가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하다. 이 금융시장은 항상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굉장히 부정적인 형태로 이제 폭발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동양그룹 사태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. 지금 이런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금감원, 금융위가 많이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꼈던 것은 감독의 한계가 있었다고 봤어요. 감독의 한계. 그러니까 금감원은 2006년부터 이게 문제 있다는 걸 봤습니다. 그리고 동양증권 보고 CP를 줄여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. 근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. 그 양해각서를 하고 이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MOU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. 동양증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. 대한민국에서 금융시장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말 안 듣는 금융회사가 없거든요. 다 말 들어야 돼요. 법에 따르든 모두에 뭐 강압적이든 간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. 안 들으면 크게 당하니까요. 그런데 쉬운 말로 개길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재벌 금융계열사입니다. 그러니까 동양증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. 감독원에서 CP 줄여라 이렇게 말하면 야, 우리 오너가 늘리라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예. 재벌의 그림자가 되게 보이더라고요. 두 번째, 이화선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동양그룹이 과다부채 기업이 된 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. 2006년부터 지금과 같은 거의 같은 부채 규모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. 바꿔 말하면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. 10년은 아니지만 5년에서 7, 8년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재계 30위권 그룹이 해결을 못했어요. 왜 못했냐? 재벌 그룹에서 가지는 오너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. 오너가 무능하면, 판단을 잘못하면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재벌 그룹에서는. 이 취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사태가 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오너한테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퇴사한 사람들이 최근 2년 동안에 정말 많습니다. 동양그룹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. 왜 그만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오너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가 붙잡고 있다가는 자기가 감옥 갈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지금 동양증권 사장이 정진석 사장인데 감옥 갈 거야 아마. 이분은 막 잡힌 사람이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 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. 바꿔 말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오너한테 말을 한 거예요. 근데 오너가 안 들은 거예요. 안 듣고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라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작동되는 회사라면은 달리 갈 수도 있었겠죠. 그런데
그러지 않았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 재벌 오너가 가지는 힘이라기보다는 그 위상은 남다른 것 같고, 이 동양 사태가 오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. 예, 이렇게 봤고요. 세 번째는, 이거는, 취재하면서 느낀 소회가 아니라, 동양 사태가 크게 불거지고 나서, 그러니까 9월 말이죠. 9월 중순 이후인데, 이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는 기사라든지, 뭐, 국정감사라든지 보면서 느낀 건데, 저는 기사 쓸 때 이 동양 개인 투자자를 피해자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. 예, 피해자라고 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나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, 손실을 크게 본 투자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.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다. 이렇게 피해자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무슨 되게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많이 접근한다.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 해결과 대안 모색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느낀 건데, 제가 경제부 기자를 한 7년 했는데, 그 경제부 기자로 왔을 때 당시에 데스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. 그게 뭐냐면, 시장은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이 많다는 거예요. 이상한. 그 일반 사회에서는 선악이 때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? 도둑질하는 놈 나쁜 놈이죠. 그런데 이 시장은 그렇지 않다. 그 이상한 점을 잘 봐야 된다. 야, 무 자르듯이 나쁜 놈이다, 좋은 놈이다, 가해자다, 피해자다, 이렇게 접근하면은 기사를 못 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건도 그렇게 보입니다. 지금은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뭐 현지현 회장도 막 얻어맞고, 금융당국도 얻어맞고, 뭐 산업은행도 얻어맞고, 청와대도 지금 얻어맞고 하는데, 때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왜 금융당국은 이걸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왜 해결하지 못했지? 단지 동양의 로비를 받아서 그랬나?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,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항 이해하기가 어렵고, 지금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서는 다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논의가 많이 안 됩니다. 논의가 안 돼서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. 그런 걸 잘 알아야 이 재발이 안 될 텐데,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남은 숙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항상 강하게 들이밀면 다시 튀어오르거든요. 반작용으로 부작용이 또 꼭 드러나더라고요. 이 동양 한건만 해도 이게 지금 보면 그 MB 정부 때 저기 기업 프렌들리 정책하면서 이 기조가 가면서 금융시장에는 자본시장법이 도입됐거든요. 이 자본시장법 도입되면서 이 계열사들이 CP를 편입하는 이게 허용이 돼버렸어요. 그 기조 속에서 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을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형 뭐 IB도 만들고 이게 참 좋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항상 그늘진 부분이 있는데 그늘진 부분이 일로 탁 튀어나온 거예요. 이렇게. 반면에 그 반대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정책은 세심하게 가야 되고 비판도 세심하게 가야 된다.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투자자 이야기인데, 제가 아까 피해자를 안 쓰는 이유가, 이게 CP를 돌린 게 2006년부터입니다. 2006년부터 돌렸어요. 한 번 투자한 사람이 그 사람 또 사는 거예요. 그 지금 예금 금리가 3% 정도잖아요. 3%잖아요. 8% 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걸 계속 사왔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터졌으니까 피해자가 됐지만, 터지기 직전에 산 사람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둔 사람입니다. 근데 운이 없었던 거예요. 막차를 탄 거죠, 이분들은. 그래서 통계를 뽑아봤어요. 막차를 탄 사람이 맞나? 그러니까 이 막차를 탄 사람 중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맞나? 아니면 계속 투자했던 사람들이 맞나 봤더니 계속 투자했던 사람들이 절대 안 왔습니다. 네. 그걸 보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, 이 앞에 이런 사태가 반복됐긴 했죠. 예전에 금호정금 CP 문제에서 제가 그 피해자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,
사실 CP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. 일반 서민들 중에. 그렇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저축은행 지금 뭐 소송 이야기 하시는데 불안전 판매 소송 가면은 아마 저축은행 후순위치의 피해자들보다 돌려받는 게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 얼마를 받았어요? 저축은행. 20-30% 받죠.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다니는 은행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죠. 근데 증권사 금융 상품이잖아요. CP 회사채 이걸 투자한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로 봐야 돼요.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는 분들보다. 그런 부분인데 도매급으로 같은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말 하면 혼나기 때문에 언론도 잘 안 써요. 다들 안 쓰더라고요. 동양그룹 기사 쓸 때 제가 한참 쓸 때 아무도 안 쓰던 언론들이 갑자기 피해자라고 엄청 쓰더라고. 그래서 참 신문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시도 이상한 놈들이구나. 그런 점이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. 갖고 있는 저한테도 메일이 많이 와요. 이 투자자들이 전화 많이 오는데 이런 사연들이 많아요. 전 재산을 CP에 넣었는데 날렸다 이거는. 이게 위험한 상품에 이게 고금리 상품에 전 재산을 왜 넣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. 일반 서민들은 저만 해도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예금만 하고 거의 할 엄두가 안 나는 상품인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분들이 계시겠지. 근데 굉장히 드물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런 겁니다. 예,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.